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6번째 IQ 167의 하버드 대학생 테러리스트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IQ 167의 하버드 대학생에서 폭탄 테러리스트가 된 유나 바머. 10년 전쯤 아빠란 새로운 타이틀을 얻고 나서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유난히 눈에 잘 띄게 된 낱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IQ, EQ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저도 역시 IQ나 EQ가 맹신할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 수치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실제로 IQ나 EQ 수치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으로 전체를 측정하는 오류에 가깝기 때문에 측정해 보지는 않았어도 아직 이 아이들의 측정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의 IQ, EQ가 미지의 숫자로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측정을 했을 때 높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물론 지능지수를 뜻하는 IQ보다는 개인적으로 감성지수를 뜻하는 EQ가 더 높게 측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이유는 IQ만 높다면 지나치게 냉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자들 중에서도 IQ가 높은 인물들은 꽤 많은 편인데 EQ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할 유나 바머 역시 그런 인물이에요. 본명은 시어도어 카진스키. 그래서 이 IQ만은 거의 3배적인 레벨을 지닌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자신의 세계적인 지능을 범죄에 사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소년 시어도어 카진스키. 1942년 5월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카진스키는 폴란드계 이민자 출신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시지 공장의 근로자였고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카진스키가 어린 시절 피부병 때문에 병원에서 사람들과 격리된 시절을 잠깐 보낸 적이 있었는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격리된 시기의 기억 때문인지 학교에서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고요. 훗날 카진스키는 이 시절의 자신은 언어적 심리적인 학대를 받았던 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어서 학교 선생님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셔먼 초등학교에 다니던 카진스키는 4학년 때 집이 이사하면서 에버그린 파크의 에버그린 중앙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당시 IQ 측정이 이루어졌고요. 167이라는 지수가 나와서 6학년으로 월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던 카진스키가 월반까지 하게 되자 반 친구들에게서 별종 취급을 받게 되었고요. 곧 에버그린 파크의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여전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교우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동아리에 들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겉도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에 시간을 더 쏟아부으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월반을 거듭해서 15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문제는 공부는 잘했을지라도 그가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나이였다라는 점이죠. 특히
뛰어난 두뇌로 늘 천재 대접을 받았던 소녀는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버드의 다른 학생들 역시 그 못지않게 천재, 수재 같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그는 헨리 머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 되다. 2학년이 된 카진스키는 심리학과 교수였던 헨리 머레이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헨리 머레이의 실험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헨리는 피실험자인 카진스키에게 동료 학생과 개인 철학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말하고 개인적인 심령과 열망을 자세히 기술한 에세이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온 에세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뒤에 카진스키가 쓴 에세이의 제목을 과소평가하고 에세이의 내용을 사용해서 조롱, 모욕, 멸시하도록 하고 카진스키에게 전극을 꽂은 후에 이 생리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카진스키를 바보로 만든 다음에 그때 카진스키의 신체가 어떤 반응을,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계의 미스터리 20번째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이 실험은 3년 동안 카진스키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실험 기간 동안 항상 누군가가 카진스키를 언어로 학대하고 굴욕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진스키 내면에 잠들어 있던 증오와 분노,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일깨웠는데 카진스키는 훗날 이 시험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라고 반론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것에 자신이 휘둘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약 200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실험으로 인해서 카젠스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증오심이 폭발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카진스키는 그때 평균 B학점 정도로 그동안 보여왔던 천재적인 면에 비해서 부족한 점수로 20살 나이에 졸업을 합니다. 즉 당시 카진스키의 내면이 그만큼 혼란하고 어지러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풀이가 되죠. 대학교를 졸업한 카진스키는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1967년 발표한 박사 논문은 대학교 내에서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다시 원래의 천재성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카진스키는 이때의 일을 내가 물리학 과목을 제외하고 꽤 많은 A를 받았다는 것은 미시간에서의 표준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은지를 보여준다 라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던 거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미시간 대학교의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UC 버클리 대학의 조교수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하학과 미적분학에서 최연소 교수 24살에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고요. 그 역시도 2년도 되지 않아서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나이에 교수가 돼서 다른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던 것 같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카진스키도 이걸 계속 해내갈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잠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는 1971년 몬태나주의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자연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문명을 벗어나서 원시적인 자급자족법을 익히며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나바머의 시작 그리고 끝.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업화와 산림 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가 있던 터전이 위협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지속적으로 산림업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하자 그는 문명사회에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독학으로 사제 폭발물 제작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1978년 5월 노스웨스턴 대학의 버클리 크리스트 교수는 자신에게 온 소포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그 소포는 자신이 보냈다가 반송 처리가 된 것이었는데 정작 버클리 교수는 소포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버클리 교수는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소포가 폭발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79년 5월에는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 존 해리스가 담뱃갑 크기의 소포를 받고 열어보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폭발물이 정교하지도 않았고 큰 위력을 지니지도 못했기 때문에 큰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번에는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던 아메리카 에어라인 보잉 444편의 우편물 보관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급하게 비상 착륙을 했고요. 우편물 보관함을 조사한 결과 수화물로 포장된 폭탄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폭탄의 형태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발견된 벌어진 폭탄 사고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다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1980년 6월 10일, 이번엔 아메리카 에어라인 사장인 퍼시 우드가 소포 폭탄을 개봉하다가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연달아 대학교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FBI는 유니버시티와 에어라인의 첫 머리에 붐버를 결합해서 이 테러리스트를 유나 바머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폭발물 테러에도 경찰은 그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고 수사는 난항에 빠지게 되었죠. 유나바머의 폭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지고 더 강한 폭발력을 갖게 되었는데 1985년 6월 13일에 한 항공사에서 발견된 폭탄에는 해체하는데 17시간이 걸릴 정도로 폭탄의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11월 마침내 유나바머의 폭탄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발생했죠.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던 38살의 남성 휴 스크런턴이 폭발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이후 1987년 솔트레이크 시티의 컴퓨터 가게 주인 게리 라이트가 중상을 입는 폭발물 테러를 당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약 6년 동안 비슷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테러가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93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대학의 찰스 앱스타인 교수가 소포 폭탄으로 인해서 손가락 3개와 양쪽 고막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고 다시 테러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1994년 12월에는 광고 회사의 토마스 모셔가 폭발물 테러로 사망을 했고요. 1995년에도 폭발물 테러로 캘리포니아 산림협회 회장 길버트 머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FBI와 경찰은 약 2천여 명의 용의자를 선정하고 추적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요. 결국 100만 달러라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지만 역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4월 24일 유나바머는 뜻밖의 단서를 제공하죠. 그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사에 A4 용지 53회 분량의 논문 산업사회와 미래와 함께 이 논문을 실지 않는다면 테러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 쪽지를 보내옵니다. 이 논문을 싣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지만 FBI는 범인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워싱턴 포스트가 9월 19일자 자신들의 신문에 이 해당 논문을 실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1. 현대 기술은 분리할 수 없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기 영속적 체제이다. 2.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기술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3. 기술 체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재앙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인간성 파괴 또는 체제에 대한 완전한 예속. 4. 기술 체제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할 수도 없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킬 필요가 있다. 5. 좌파 사회 운동은 기술의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종의 유사 반란이다. 문제는 이런 그의 논문을 접한 사람들이 유나 바머를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깨어있는 사회 운동가 정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유나 바머의 사상에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FBI 역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유나 바머는 자신의 폭발물에 지문이나 DNA 등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미궁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유나 바머의 논문을 읽은 데이비드 카진스키가 이 논문에서 형의 문체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점을 발견했고 그걸 경찰에 신고했고요. FBI가 수사에 착수합니다. FBI는 언어학자까지 초청해서 데이비드가 제공한 형의 과거 논문과 여러 가지 글을 이 유나 바머의 선언문과 정밀하게 대조했고 그 결과 시어도어 카진스키가 유나 바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4월 3일 몬태나주 링컨 블랙풋 강가의 오두막에서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수사관들은 카진스키의 이동식 오두막에서 폭발물 제작에 사용한 도구, 또 재료들, 발송 채비를 마친 완제품 폭발물 외에도 선언문의 타이프 원문과 4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필 원고 등을 유력한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카진스키의 변호인단은 그에게 행해진 심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게 편집성 성격 장애와 망상 장애 등 이런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사형을 대신해서 무기징역 정도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카진스키가 변호인단을 교체하면서까지 나의 정신은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나 바머는 차라리 내가 사형을 받고 말지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다만 자신의 오두막을 수색할 때 수색 영장의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집에서 나온 증거들을 무효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냥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아들이는 사법거래에 응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진스키는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집필 활동을 이어갔고요. 2021년 12월 건강상의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의료센터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6월 10일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대로 사망했죠. 시어도어 카진스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과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산업기술 사회에서 손상된 인간의 자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다. 수학에 특히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천재 소녀는 16살 나이에 하버드에 입학했지만 인체 실험의 대상자가 되었고요. 22살 나이에 교수가 되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자연인이 되었다가 결국 무려 18년 동안 폭발물 테러를 일으킨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분명 더 끔찍한 대량 테러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말대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어린 천재 소년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던 끔찍한 일이 그를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 넣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오랫동안 미국을 테러로 물들였던 테러범이자 미국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기도 했던 시어도어 카진스키, 유나 바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